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11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 이제 전 거래일에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지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해지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충격, 쇼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인데요. 월간은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000명 늘어났다고 발표됐습니다. 예상치 10분의 1 수준이죠. 하지만 현재의 낮은 응답률과 또 허리케인과 보잉의 파업 영향 이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노이즈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아마존의 호실적을 근거로 반등했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이 4.38%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그야말로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미국 대선이 있고요. 또 FMC가 있는 만큼 우리 또 시장에 바짝 또 다가가서 눈을 지켜뜨야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나타냈고 개인만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4일 연속 하락하면서 2,550선도 반납한 상황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발 충격으로 글로벌 기술주들 하락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죠.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는 만큼 또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세 또 그리고 수급 상황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최근 치솟고 있는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의 대선 결과에 따른 예상 흐름과 또 11월 FMC 전망까지 채권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10월 고용 쇼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투자 심리입니다. 거시지표보다 호실적을 내놓은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미 대선을 맞이하는 슈퍼위크 제대로 대비해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S&P 500은 0.41%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80% 올랐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아마존과 인텔, 엔비디아 등 특정 종목 위주로 수급이 쏠린 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밖의 종목들 중 살펴보자면 애플, 위성통신이나 이미지 편집 기업 등을 인수해서 향후 아이폰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줬지만 1.33%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어서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강세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보시는 것처럼 1.9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반도체주 안에서는 인텔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향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발표에 7%대 상승세 보인 반면 브로드컴이나 AMD는 하락하고 마이크론은 보합권에서 등락 보이는 등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차별화가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도 실적 발표 힘입어서 6%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는 엔비디아와 함께 옵션 시장 영향으로 수급 요인에 따라 급등세 거듭하다가 0.35%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도 실적 이슈에 따라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기다리던 10월 고용보고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2,000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유지가 됐고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폭이고 전문가 예상치도 이상할 만큼 크게 밑돌았습니다. 좀 자세하게 고용자 수 증감을 좀 살펴보면 교육이나 의료, 정부 부문은 늘었지만 보잉 파업 등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과 레저 그리고 숙박업 등은 줄었습니다. 고용 둔화가 추세적으로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수치는 허리케인 등 날씨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장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가 왜곡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준이 이번 FOMC에서는 이 보고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고용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있다는 다른 데이터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46.5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와 전달 대비 악화된 건데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가 개선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지수가 크게 상향 조정된 점도 특징적입니다. 결국 허리케인과 파업 등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특이한 부분, 이 고용보고서 발표 후 국채 수익률 하락과 달러 약세 흐름 보였지만 이후에 재반등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번 비농업 고용자 수가 왜곡이 심하긴 하지만 여전히 견고하고 ISM 제조업 지수에서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물가 우려를 일부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대선 앞둔 것도 국채 수익률 급등과 달러 강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수익률 9월 이후 계속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이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4.21%대, 10년물은 4.38%대에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WTI 배럴당 6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이란이 며칠 내에 이라크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때는 3%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심했지만 주식시장은 실적 등에 주목하면서 상승했는데요. 특히 악재성 재료는 무시하고 여전히 개별 종목, 특히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들 중심으로 쏠림이 집중됐습니다. 대선과 FMC 등 큰 이벤트 앞두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최근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 FMC보다는 미 대선 일정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당선자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변동성 확대는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트럼프와 해리스. 대선 전후 시장은 어느 후보 쪽으로 승기가 기우느냐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식, 상품, 채권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월가의 상징이죠. 다우지수에 편입됩니다. 무려 25년간 자리를 지켰던 인텔을 밀어내고 오는 8일 거래부터 입성하게 되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역사적 순간 대격변이다. 기술업계 운명이 뒤바뀜을 보여준다 평가했습니다. 반백년 가까이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인텔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화에 뒤처진 데다 주력인 CPU 부문에서도 AMD 추격을 허용하면서 최근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불과 20여 년 전 인텔의 인수대상 목록에 올랐을 만큼 몸집이 작았던 엔비디아는 명실상부 인공지능 신드롬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는데요. 지난해 240%가량 오른 주가는 올해도 170% 넘게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시총 2위 기업으로 도약했는데 월가의 상징 가도 같은 다우지수 편입으로 블루칩 왕관도 썼겠다. 이제 업계 시선은 오는 20일 공개될 실적에 쏠려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 돈 450조 원에 육박한데요. 3분기 최은행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연거푸 팔아치우고 특히 애플 지분도 25% 매각하면서 현금을 두둑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46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또 그간 들고 있는 현금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 오기도 했지만 최근 버크셔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데 버핏의 다음 선택지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쩐의 전쟁, 판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알파벳, 빅4 공룡들의 올해 AI 설비 투자액이 우리 돈 288조 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최근 실적들을 보면 이들 기업의 3분기 설비 투자 규모는 1년 전보다 60% 넘게 늘어났고요.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2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AI 부문 연간 매출은 14조 원에 근접해 사업 부문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수장 앤디 제시는 AI는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기회라며 올해 100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고요. 메타 역시 55조 원에 달하는 뭉칫돈을 쏟아붓는 등 빅테크들의 기세 싸움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이 정부 자산까지 총동원하고 나섰습니다. NTT를 비롯한 보유 주식 배당을 상환 재원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일본 반도체 드림팀 라피더스 등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가 경정 예산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그때그때 조달하던 것과 달리 민간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지원 대상에는 구마모토에 진출한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더불어 라피더스를 지원하기 위해 현물 출자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지 언론들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할 만큼 반도체 부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이슈 타고 오른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던 여론조사 결과가 지배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다시 해리스 부통령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전국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 30일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각각 50%로 동률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리스 당선 확률이 45%에 그쳤던 10일 전 분석과 상반된 결과인데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지지도가 오르면서 당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리스 후보는 미시간에서 트럼프 후보의 근소하게 우세를 보이고 있고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해리스 수혜주인 2차전지 종목들이 국내장에서 오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금양이 5.54%, SK이노베이션이 3.75% 올랐고요. 이어서 에코프로와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올해 3분기에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공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772억 원을 거둬 전년 대비 457% 늘어났습니다. 그중 방산부문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20% 급증하면서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K9과 천무 폴란드 수출을 중심으로 해외 방산 사업이 호조를 보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 한편 방산기업 풍산 역시 깜짝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탄약을 중심으로 한 방산 부문에서 높은 수출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수익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방산 부문의 실적이 내년에도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긍정적인 업황 전망의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사면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한일단조가 6.13%, 또 호실적이 나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85% 뛰었습니다. 또 그밖에 평화산업이 2.5%, 코콤이 1.81%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호조세가 3분기 들어서도 지속됐습니다. 대형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매출 상승 힘입어서 지난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올 3분기에 1조 681억 원의 매출과 7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60% 상승했습니다. 국내 매출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미주 매출이 108% 증가하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339%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화장품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를 상분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1위는 화장품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이 43.6%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서 유럽과 중동 등 수출국이 다변화되면서 총 수출이 20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장품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셀바이오 휴먼텍이 11.73% 뛰었습니다. 또 이어서 애니젠과 올리패스, 삐아가 모두 5%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흔들렸던 원전주가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앞서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전하면서 제동이 걸리는 듯했던 원전 수출 계약에 다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체코 측은 입찰 절차가 위법했다는 경쟁사 주장에 대해서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며 관련 절차를 종결했고요. 한수원이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쟁사가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이 밖에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정부와 한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 계약까지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관련주들이 다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DTNC가 5.29%, BHI와 효성중공업이 모두 4% 넘게 올랐고요. 우진엔텍과 오르비텍이 1%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전체 종목의 3분의 2가량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적극적인 매매가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시장이 미국 대선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초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10월 고용 충격에도 반등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준비하시죠. 코스피가 2,550선도 반납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0.54% 떨어져서 2,541.36포인트,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1.89%나 크게 떨어지면서 729.05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대선과 고용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졌고 앞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양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376억 원 순매도하면서 7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이어갔고요. 지난 5거래일 동안에 코스피 순매수했던 기관도 1,881억 원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인만 홀로 2,12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37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도 50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878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가운데 반도체와 바이오는 약했고 2차 전지주가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 1.52% 하락해서 58,300원, SK하이닉스도 2.2%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182,200원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반도체 쪽 투심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1.23% 올랐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배터리 업황이 2026년에 반등할 것이고 미국 대선이 보조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기아가 2.6%, KB금융 1.6%, 포스코홀딩스도 0.4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시총 상위 20위권 중에 딱 3종목만 상승부를 켰는데요. 에코프로가 낙폭 과대에 따른 1%대 반등이 나왔고 삼천당 제약은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2.51%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HPSP, 경쟁사 예스티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7.64% 급등하며 시총 10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나머지 헬스케어 종목들은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알테오젠이 5.3%, HLB가 3.3%, 리가캠바이오가 7.4%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휴젤과 클래시스도 각각 2%, 4.93% 낙폭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0전 내린 1,37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도 환율의 하락을 제한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고용 충격에도 1,370원 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외 환율 1,378원 50전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좀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미국 대선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방향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FOMC까지 빅 이벤트를 연이어 소화하려면 투자자분들 정말 정신없으실 텐데요. 특히 대선 관련해서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제약 바이오 관련 이벤트들도 많은데요.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오늘 열리는 비만 학회와 바이오 유럽, 그리고 수요일에 열리는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 등이 해당 업종의 모멘텀을 만들어줄지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코리아 밸류업 ETN과 ETF 지수도 상장하니 밸류업 지수 포함 종목들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엔 MSCI 정기 지수 종목 조정이 있어서 편출입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 그리고 리가켄바이오와 삼양식품, HD 현대미포, LS 등이 거론됩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과 SKI 테크놀로지, S-오일, 그리고 NC소프트와 코롱 ENP,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누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법인이 출범한 가운데 이번에 SK이노베이션 실적은 어땠는지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눈에 띄는 업종별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개별 공시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대한제강과 CCS가 상한가였고 동성화인텍은 4,109억 원 규모의 초저온 보랭제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사모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해당 종목들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너무나 중요하고 바쁜 한 주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10월의 고용 쇼크도 이겨내며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지수가 반등할지 아니면 초긴장 상황을 이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따라 복잡해져가는 시장 상황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BS BG앱 다운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쿠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역시 또 다양한 정보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진짜 이벤트가 많네요. 빅 이벤트 위크. 말이 저만 어렵나요? 아니 FOMC 있고 미국 대선 있고 여기에다가 또 미국에서 줄줄이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또 엔비디아는 다우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죠. 네. 예. 그 140불이 자꾸 막히니까 이렇게 한번 저 주소라도 한번 옮겨보면 좋을라나. 아니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인텔이 25년 만에 빠지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반도체 지형이 바뀌고 있다라는 반도체 거죠. 지형이 바뀐 예. 것 같다가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아 그리고 또 서머랠리도 이번 주부터 해제네요. 아 서머랠리가 아니라 서머타임. 서머타임. 그럼 이제 11시 반에 시작하는 거죠. 밤에. 11시 30분부터. 예. 초저녁 잠이 많으신 분은 개장 못 보고 일단 주무셔야 되는. 대신에 아침에 깨서 종가 확인할 수 있죠, 새벽에. 그렇구나. 네. 네.
글쎄요, 이번 주가 뭐 정민영 거기에서는 빅 이벤트 주간, 뭐 슈퍼위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 예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시계 풀 때는 보면은 그렇게 맞아도 크게 안 다쳐요. 왜냐하면 이거 선생님 지금 이거 좀 올라오시는구나. 네. 이거는 이제 이빨 꽉 물고 맞으면 괜찮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 넉넉히 있을 때는 그냥 뒤에 가다가 야쓱 하면서 뒤통수 한 번 때려도 이게 잡은 내진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의외로 싱거울 수도. 다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하도 네. 뭐 그렇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 이번 주 특집 준비하고 있는데 특집. 싱거우면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뭐 투자자분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 뭐 일진 광풍 지나가고 좀 네. 이렇게 먼지도 거치고 이랬을 때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저 아이가 아기였을 때 많이 다녔던 게 유수풀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네네네네. 이번은 그래야지 안 다치지 않을까. 힘 그러니까 빼고 흐름에 힘 맡기는 빼고. 거예요. 예, 흐름에 그냥 맡기는 게 편하지. 이거를 어떻게 열심히 빠져나오겠다가 하다가 한쪽으로 열심히 달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마음을 편안히 힘 빼고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웨이브에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힘을 빼려면 중립으로 딱 갖다 놓고 중립. 지금 한쪽 방향으로 잡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커서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거꾸로는 또 엄청 셀 수도 있고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미 또 예. 이번 그 한 달 동안 엄청 한 방향으로 많이 몰아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되돌림이 있으면 되돌림이 있으면 그럼 또 이 몸이 많이 또 다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양쪽 벽에 안 부딪히고 유수풀 따라서 천천히 즐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뉴욕 시장을 뭐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강타했던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 패러다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국채금리 오르고 뭐 달러도 나름 같이 따라가서 강해지고 등등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정리가 나올 수는 있다 하는 그 얘기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근데 선거 결과가 며칠 내로 금방 그래서 제가 안 드린 나올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얘기죠. 예, 이게 왜냐하면 뭐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바이든하고 트럼프 때는 바이든이 넉넉하게 이겼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격차가 이전부터 앞서 있었고 끝나고도 사실은 앞서서 상당히 초박빙은 아니었잖아요. 네. 충분히 크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나운스 되는 데까지 3일이 걸렸었고 확정되는데 그 이후로 한 60건 이상의 소송이 줄 소송이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쪽에서 불복하는 예. 그게 마지막으로 터진 게 1월 6일 날 의회 점령 사태까지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갔거든요. 지금은 이게 누가 이겨도 근데 특히 트럼프가 만에 하나 지금 지면 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이미 다 초박빙이고 네.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확정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은 좀 마음을 여유롭게 하시고 길게 보면서 연말까지 어찌 보면 이걸 좀 즐길 수는 없겠지만 즐기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4년 전하고 또 다른 거는 잭 도르시의 그 트위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X가 되다 보니까 4년 전과는 달리 4년 전에 접할 수 없었던 콘텐츠들이 이제 X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충격적인 게 그런 거죠. 뭐 켄터키주 같은 데서 전자투표를 하러 갔는데 아무리 트럼프를 눌러도 결과는 해리스 쪽에 불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니까 흉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인지도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것도 상황이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그러니까. 거죠. 마음속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승복을 큰 해야지 불안. 끝이 나는 건데 맞아요. 승복을 지금 트럼프는 대놓고 안 하겠다라고 지금 내가 이기는 건 당연하고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건 선거 부정이다라고 지금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네.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롭게 하자면 목요일 새벽쯤 되겠네요. 그때 네. 그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고 그렇겠죠.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걸 좀 잘 지켜보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지금은 박빙이라 누가 이겨도 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잘 모를 때는 예.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뭐랄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송 대표님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시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코노미스트 출신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워낙 리서치 센터장 출신이라고 하는 게 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그냥 개별 기업 바텀업 네. 어널리스트 바텀업. 출신입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그래도 저는 뭐 지표 해석에 있어서 송 대표님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미국 고용 지표 한번 좀 아무래도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요즘 하루 이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상당히 이상치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지금은 민간 고용 정도, 그러니까 그 ADP는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잖아요. 수요일 날 네. 발표됐던 게.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당연히 이번에 같이 괜찮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ADP와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넘판 페이롤이 그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달은 너무 잘 나왔었고 이번 달은 너무 안 나왔잖아요. 중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게 또 다른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다음 달까지 보면서 전달 그러니까 이번에 봤던 숫자, 그 전 달에 봤던 거,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볼 거 한 3개월치를 평균 내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방향성 자체는 조금씩 계속 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주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미 대선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발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있다 보지만 개별 사안으로 끝날지 확산될지에 예. 대한 그러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 그리고 제가 그 전주에 나와서 한 주 봤을 때 2주간은 확실히 시장은 좀 부진했습니다. 네. 10월을 보면 원래 10월이 그 미국 대선 있던 해에 가장 변동성이 큰 달인데 네. 10월 초반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엄청 좋았다가 나머지 좀 두 주는 상당히 좀 안 좋게 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오고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도 좀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일 우측 누가 제일 안 좋았는지를 보시면 좋겠다면 대만가권, 네덜란드, 뭐 스위스 있지만 한국, 우리나라, 미국 나스닥백. 말씀 주신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4% 정도 빠지면서 안 좋았고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부정 가능성.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니스테인 영이라는 회계 법인이 감사인에서 물러섰죠. 그래서 네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여기다 손 담그기 싫어. 뭐 이런 거죠. 나는 이거 책임지기 싫어. 이제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 한 주의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라갔던 것들을 2주간 토해내는 가운데 그 이유가 반도체,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칩4라고 하는 나라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동맹국들이 이번에도 어깨를 이제 스크럼 짜고 같이 빠지는 한 주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른바 실적 측면에서는 괜찮게 보이나요? 대표님 보시기에. 미국 기업들이요. 미국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가 사실은 빅테크들 4개가 발표하면서 결과 나왔는데 반반이죠. 뭐 지금. 아마존, 인텔, 알파벳, 애플. 맞습니다. 네. 예. 많이 쭉 발표했는데 애플까지 있네. 그럼 5개인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특히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네.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 많이 하니까. 예. 근데 보면 그 엔비디아의 대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이 다 발표를 했어요. 아마존, 구글은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전망도 좋으면서 상당히 플러스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네. 반면에 메타 마이크로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AI가 이거 생각보다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아하. 쓰기만 하고 뭐 이런 네. 거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빠졌고 거기에 슈퍼 마이크로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가 전반적으로 흘러내리는 네. 그런 한 주.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사실은 실적이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는 워낙 허들이 낮아져 있어서 네. 손쉽게 서프라이즈를 많이 내면서 앞으로 잘 갈 거라 그랬는데 확실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예.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반도체 나라들의
국가의 지수들을 좀 억누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월 초부터 이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상황인데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가 그나마 잘 되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한 4개월 동안 오른 게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살짝 빠졌고 그것을 끌어내는데 주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였고 그 외에는 뭐 ASML이니 도쿄 일렉트로닉이니 네네. 이런 아하. 이제 예, 소위 예. 이제 그 대중국 때리기 때문에 같이 빠졌던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궜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잘 가고 있긴 했었지만 확실히 반도체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하필이면 이럴 때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저런 그 회계 부정 이슈가 터진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세 번째 큰 고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대략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작년에는 한 5% 매출 비중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8에서 한 10% 전후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엔비디아 총 매출의 한 예. 10% 가까이를 차지한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쪽 네. 이 회사에 또 돈도 빌려주고 뭐 이런 예.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그냥 그 엔비디아의 수요에는 문제가 없는데 슈퍼 마이크로 개별적인 사안으로 끝나면 일단락되고 오히려 대리나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같은 회사에 투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것이 연결돼 있어 우리가 혹시 중소기업들 대상 AI 투자의 수요가 좀 부풀려졌었다고 혹시 한다면 이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일부는 조금 훼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사태를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향권 안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 있잖아요. 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지금 못할 예정이 수도 있을 되는- 것 같아요. 연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손 놓고 네.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어디티드가 된 상황이고 네. 오히려 지금 저 회사한테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나스닥 상패 위기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기간이 그래서 나스닥 협회한테 우리 좀 더 밀어줘 이거 내는 거 그걸 받아들이면 180일인가 더 버는데 안 그러면 한두 달 내에 상패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6월 말자를 8월에 냈어야 되는데 손 들고 지금 회계법인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보통 회계감사 법인들이 이제 괜찮다고 할 때 적정 의견이고 네. 다소 조금 그거 하다 싶을 때 한정 의견인데 네. 이거는 지금 의견 거절급이잖아요. 나 이건 이게 뭐 의견도 이렇게 했지만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 이 정도 나는 근처도 너희들하고 가는 거예요. 엮이고 싶지 않다. 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사실은. 네. 이게 아무리 미국이 이모저모로 이렇게 허술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예전부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엔론 같은 경우도 그럼요. 네. 우리보다는 확실히 이 회계 부정에 대해서 좀 혹독한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는 시장인데 네. 그럼 상패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네요. 충분히 저는 그걸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회계법인이 그 태도를 취했을 때 네. 좋게 끝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투자자분들도 그거는 꼭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개별적인 사안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이게 투자 심리가 뭔가 좀 위축될 때 나오면 이게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거를-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혹시 이게 우리가 AI가 지금 다행히 큰 빅테크들은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지만 네. 확산을 우린 기대했잖아요. 예. 중소기업으로 확산을 예. 기대했는데 이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좀 부풀려졌으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에 예.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궁금한 게 이제 엔비디아 다우 편입하잖아요. 네. 인텔 빠지고 네. 주가 흐름 궁금해지는 게 왜냐면 인텔이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그래도 이제 가이던스 측면에서 뭔가 좀 4분기에 그래도 시장 점유율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주가는 좀 올랐단 말이죠. 일단 엔비디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은 건 맞고요. 다우에 들어가니까. 예.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다우 지수를 쫓는 펀드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지금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예. 기사에 나오는 거는 이게 호재로 보여진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네. 좀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꼭 다우지수 보면은 또 흐름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진품 명품 뭐 이런 거 하듯이 아주 오래된 지수에 들어간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글로벌 펀드들이
S&P 500이나 후츠나 뭐 이런 걸 쫓지 네. 다우지수를 쫓는 펀드는 없거든요. 아니,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뭐 또 네. 골고루 업종을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30개 종목으로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옛날에 사실은 수기로 뭔가 지수를 만들어내고 이럴 때 쉽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냥 30개 종목 갖고 예. 그냥 가격 그냥 단순 똑같이 평균, 이렇게 해서 단순 평균으로 그것도. 이렇기만 하지만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만들었던 지수이기 때문에 주판만 있으면 되는.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투자자분들은 그냥 마음만 좀 좋고 이걸로 엄청난 변화가 그러니까. 있다고 보시기는 좀 네, 어렵지 상징적인 않을까. 의미네요. 맞습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 네. 명예의 전당 뭐 이런. 명예의 전당. 아, 약간 명품에 들어간다 이런 명예의 느낌. 전당. 아, 아니 미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8 이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많이 올랐죠. 예, 네.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게 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금리를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거의 중심에 미국이 있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한 달 동안 그 지수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14% 올려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4.38까지 네. 갔고 지금 한 주간도 3.6%.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가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금리가 예. 금리 변동폭이 한 달 만에 14%나 금리가 움직였다. 그렇죠. 100인데 114.6이 되는 거니까요.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뭐 위를 지금 상단을 이제 5%를 뚫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어쨌든 대선이 아까 걱정은 했지만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시장이 우상향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확실성 다 꺼지고 근데 거기에 최대 걸림돌이 금리라는 거죠. 과거 작년에도 우리가 봤지만 10월 달에 미국 금리가 5% 뚫으면서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3개월 동안 상당히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트럼프가 지금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이라도 높긴 한다고 본다면 트럼프가 2016년에 됐을 때는 우리가 기시감이 오히려 대구는 깜짝 놀라갖고 한 달간 주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내내 4년 내내 올랐었거든요. 18년까지. 물론 18년에 좀 조정받았지만 네. 2년간 쭉 올랐었습니다. 다들 좀 투자자들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때 법인세도 낮춰주고. 근데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 차입니다. 그때는 금리가 2%대 언더라 아주 되게 낮았죠. 낮았는데 지금은 거의 4% 중반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이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압력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아주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주 원인은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채 수익률이 금요일 하루만 봤을 때는 장중에 한번 굉장히 출렁임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국채 수익률 많이 훌렁 떨어지나 싶었는데 그냥 또 올라가서 고점을 높여버렸는데 네. 이게 지금 송 대표님 그런 거 아닙니까?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의 10분의 1 수준으로 훅 떨어져서 나오고 뭐 갑자기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게 계속해서 부진하다면은 이거는 통상적으로 제1감은 국채 쪽으로 매수세가 가면서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그렇죠. 수익률이 금리 떨어지고. 금리는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야 안전자산을 더 글쎄, 선호한다. 예.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또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내년 초로 이미 눈은 넘어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도 부채 한도에 이미 또 거의 다 찼습니다. 예.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 미국 부채 한도 차갖고 또 저희가 뭐 이거 문제 되냐 안 되냐 뭐 한번 얘기들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내년 1월 달이면 또 이제 꽉 차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지금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그 공화당이 압승하든 민주당이 압승하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쉬울 텐데 이게 이제 스프릿 되면 이게 또 상하원 갈리고 이러면은 더 이제 힘들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네. 양당 대 후보 누가 되든 지금 재정 적자 늘어나서 부채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부채 한도 이슈가 내년 1월에 이제 다 도래하게 되면 훨씬 더 싸울 것 같다는 걱정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단기간의 고용 지표니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압력 요인에서도 불구하고 더 끌어올리는 이유는 내년 초로 이미 그 국채 투자자들의 그런 시선은 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달러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4 정도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좀 금리 상승하고 걱정하는 똑같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 좀 달러 좀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죠. 한 달 내내 지속됐고 물론 지난주는 조금 숨돌리게 했습니다. 우리 원화도 소폭 하향 조정 받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은 방향성 자체는 지금 방금 체크해 보니까 우리 미국 국채하고 금리하고 우리나라 10년물 금리 양국의 금리 차가 130bp, 그러니까 1.3% 네. 포인트 이상 지금 벌어졌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 역대 가장 최고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1,400원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외환 당국이 좀 일부 개입을 해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이게 미친 듯이 위가 지금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강달러의 다 다른 타국 통화 약세의 지속성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것이 결국은 미국보다 나머지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외로 돈이 흘러들어가기에 자꾸 어렵게 그렇죠. 만드는 요인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다시 나오려고 할 때 손해 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은 어떻게 송 대표님 그 한번 살펴보고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위 말하는 그 유동성 지표, 네. 예, 그 중에서 하나 이 연준에 이제 은행들이 맡겨놓는 영래포 금리, 네. 영래포 네. 규모가 지금 데이터 자체를 읽어드리면 지난 주말에 41개 기관이 1,555억 달러를 예치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458억 달러나 줄었고 이 수치는 2021년 5월 6일 이후 최저치인데 이게 최고 때가 2022년 12월 30일 날 2조 5,537억 달러까지 엄청난 그래프가 지금 거의 바닥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말은 지금 그만큼 시장으로 뭐 증시나 다른 쪽으로 어떤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만한 여유 자금이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뭐 한 이유가 될 수 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1조 달러 이상 쌓아놨던 재무부의 그런 재무 계정의 그 현금을 좀 풀어줄 걸 기대했는데 안 풀렸잖아요. 네. 이게 다 이자로 좀 고스란히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도 아마 미국 장기물 경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 자체가 소화가 얼마 되냐. 근데 이렇게 금리 올라가면 소화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타이트한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시장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확대되는 방향성은 지금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결코 유동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당일에 이제 FOMC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25bp 2번 남았잖아요. 네. 25bp 이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보고서도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는 것 같고요. 만일 그거는 아마 무착륙 예. 시나리오 내지는 인플레이션 재반등.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시나리오 하에서는 충분히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연준의 생각보다는 뭐 실업률이 그렇게 높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지금 상황 자체는 반면에 그런데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는 지금 어쨌든 뭐 이번에 이상치긴 하지만 안 좋고 그렇기 둔화되고 때문에 있고. 예. 시장의 기대는 적어도 지금 연내 원래 그 우리가 봤던 그 연준의 점도표 상으로 보면 2번 남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2번. 베이비컷 2번 남아서 대략 요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거는 시장의 기대는 연내는 2번, 내년까지 합하면 내년은 한 4번 내외. 뭐 요 정도를 지금 그 시장에 지금 예상치는 잡고 있습니다. 내년엔 한 60bp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사실은 뭐 7번, 8번 얘기 많았죠,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예, 지금 예. 많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더군다나 최근 수치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연준이 생각한 방향으로 시장 금리가 움직이진 않고 있는 것만은 네네. 분명하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전에는 그 칼자루를 연준이 쥐고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은 시장은 정치권과 그 정치권의 흐름의 변화에 대응한 시장 투자자들이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움직이는 것만은 주객이 좀 전도된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지수 2,547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2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58,400원, SK하이닉스는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2,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8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4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1만 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만 4,5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4만 7,650원. KB금융 1% 가까운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만 9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호가는 0.37%, 0.5% 하락 예상됩니다. 7만 9,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 보합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1만 8,500원. 엔케미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300원. 휴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만 5,500원. 삼천당자 HPSB는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만 8,0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자체 상승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고 글쎄요, 좀 추세적으로 시장을 이끌 만한 어떤 동력 자체가 좀 부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동성도 좀 한정적이고. 네, 예. 그러니까요. 거래대금도 최근에 많이 줄었거든요. 그나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지난 주말 좀 한 1%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전부 다 윗꼬리가 달렸구나. 미국도 지수들이 뭐 그런 상황인데 유럽도 오르고 해서 글쎄요. 야간 선물 한 0.4% 정도 상승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는 가줄 수 있을런지 아니면 또 오늘도 역시 개장하고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또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거 하려는지 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뭐 저희들을 비롯해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 개장 전에 뭔가 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로 돈을 벌어볼까? 내 계좌에서 어느 쪽이 빨개질까? 불기둥이 한번 치솟을까? 이거 기대감이 많이 죽었네요. 이럴 때 우리 대표님도 투자자분이 계십니다만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저 친구 중에 일찌감치 돈 벌고 이렇게 그냥 세계 유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액 자산가들이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거는 뭔가 그래도 바보 같은가 봐요. 멀었지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특히 오래 그렇죠. 예,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죠. 야, 이 바닥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는데 그거나 그냥 금리가 낮든 뭐든 원금이라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쪽이나 길게 보니 별 차이 없더라 하면은 야, 그래도 어떻게 은행에다 넣어두냐 바보같이 이 얘기는 하시더란 말이죠. 네. 요즘 어디다가 돈을 좀 이렇게 큰 돈 좀 어디다 묶어두면 하면 어디다 권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당분간은 저는 그냥 배당주 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배당주? 고배당주 투자라고 예. 말씀드리는 게 상승 올해는 사실은 고배당주도 오히려 좋았죠. 은행주들 많이 예. 올라가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게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되고 특히 은퇴자분들은 예. 이게 매달 뭔가 나오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변동성을 상당히 좀 줄여놓은 종목들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배당을 잘 준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이 어닝의 이 변동성이 좀 약하다는 거잖아요. 적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꾸준히 배당을 쉬지 않고 줬던 종목들로 가져가면 혹시 빠지더라도 반등도 그러니까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도 충분히 같이 올라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을 회피하기에 제일 좋은 좀 투자 전략은 그런 배당과 관련돼서 좀 많이 주는 종목들을 좀 꾸준히 오래 많이 준 종목 정확히는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 1년을 보든 한 2, 3년으로 이렇게 넓혀서 보든 간에 지수만으로 따졌을 때 제일 성적이 부진한 게 한국 증시인데 이 와중에 대표님 소위 말하는 역발상 투자 제일 많이 빠진 쪽이 앞으로는 그나마 제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역발상 투자가 지금 시점에 어떻게 좀 유효할까요? 원래 낙폭과대가 최대의 재료라는 네, 말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졌는데 올라가는 그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폭도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셔서 그 펀더멘탈이 괜찮으냐,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예를 들면 성장주 잘 나갈 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그 성장이 덜해서 좀 빠졌는데 따박따박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반등 그 다음에 소위 리즘 체인지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소위 향후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는 바로 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회사 실적이 좀 안 좋고 이것이 유지될 것 같다. 뭐 그러면 사실 그거는 낙폭과대가 아니라 낙폭이 맞는 거죠. 과대된 게 맞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게 무조건 다 능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회사가 돈을 따박따박 잘 벌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전제는 앞에서 모든 게 특별히 문제가 없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주가만 많이 빠졌다. 그럼 기회가 분명 V자 반등이나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지금 그 논리를 삼성전자에다 적용하면요. 지금 상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삼성 지금 AI 쪽에서 예. 약함이 있으면 예. 연말로 가면 삼성전자가 해줘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엔비디아 퀄도 뭐 있지만 결국은 그 대표적인 이 회사의 최대 고객들이 모바일 제조업체들 예. 이들로 지금 반도체 올해 지금 재고 소진이 엄청 났었잖아요. 재고를 털어내던 거. 이게 보통 연초가 되면 다시 리빌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세게 다시 나와주면 그럼 삼성전자 이 가격이면 분명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지금 경쟁력이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반도체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는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는지들이 나타나는 뭔가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삼성전자가 알아서 잘할 거다. 잘했으면 저렇게 안 빠졌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IR을 통하든 뭘 하든 본인들이 어떻게 환골탈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소리들이 요즘은 뭐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든 다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알게 된 게 지금 막 그 안에 젊은 친구들이 다 SK 하이닉스로 다 뭐 지금 그 이직을 트라이하고 있다. 뭐 3명 뽑는데 200명이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런 게 기사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거꾸로 이제 내부가 좀 바뀌었다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장기 투자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향해서의 재고 리빌딩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뭐 엔비디아 퀄 통과 뭐 이런 거 다 될 수 있지만 길게 놓고 보면 반도체에서의 초격차를 벌이던 그 삼성전자로 되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소리들이 밖으로 나와주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 IR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뭐 이 정도 상황이고 주가 가지고 이렇게 그거 다들 힘들어할 것 같으면 뭔가 좀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싶었는데 있었나요, 뭐가? 뭐 근데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삼성 네. 일부 몇 년간 근무를 했었고 문화를 저도 좀 아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이전에는 좀 뭐랄까 그래도 위가 좀 열려 있고 아래까지 상당히 뭐랄까 의사결정권이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의사결정권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되죠. 이제 관료화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기술 기업이 관료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좀 변화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이고 꼭 현재의 그 경영진이 그걸 좀 많이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뭔가 개장 전에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짧게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네. 이번에 레드웨이브 지금 점치는 시나리오가 가장 많죠.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주말 동안 또 예. 완전히 급변했어요. 주말에,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예. 배팅 시장에 너무 올인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주말 동안 확실히 초박빙을 확 붙었다. 지금 보시면 예. 그게 그 소위 그 공화당 압승, 싹쓸이 뭐 이게 원래는 그냥 대세였지 않습니까? 한 달간. 네네. 그랬는데 지금 주말 동안 보면 지금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지금 착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헬스 당선되고 이제 상하원을 지금 서로 나눠 갖는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가 좀 더 급부상하는 이게 제가 어제 오후에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 밤 사이에는 이게 더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변화가 있다. 이게 맞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초박빙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현재 한 달 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가 있던 포트폴리오를 시나리오별로 잘 나눠서 거기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좀 약간은 무색무취로 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1월 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FOMC 있고 그 이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 커지고 있고요. 상승 동력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고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4.38%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0.2%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2,549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 오름세입니다. 73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반등 보여줍니다. 5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 넘게 올라갑니다. 184,500원. 지금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6% 상승합니다. 41만 5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 하락합니다. 99만 2천원. 현대차가 0.7% 올라갑니다. 21만 5천원이고요. 기아도 0.7% 상승하면서 2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9만 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KB금융이 1% 떨어집니다. 9만 8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보합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8% 하락합니다. 나흘 연속 내림세고요. 3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5만 3천원, 35만 2,500원 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올라갑니다. 17만 3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으로 8만 200원. HLB가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 1.7% 하락합니다. 11만 7,300원. 엔캠이 0.4% 상승합니다.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은 1.68% 떨어집니다. 26만 3천 원. 삼천당제약도 1.4%, 2%까지 떨어지네요.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13만 5,90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HPSP는 0.3%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CC 업체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9,700원이고요. 진에어도 5% 이상 상승하면서 11,600원. 그리고 에어부산도 3% 이상 상승 중입니다. 2,410원. 티웨이항공 2.68% 올라가고요. 티웨이홀딩스 2.3% 상승 중입니다. 그밖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FSC까지도 지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3% 상승 중이고 지금 대한항공 0.8% 올라가면서 2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관련해서 여행주들 움직임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참 좋은 여행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6,070원. 그리고 노랑풍선이 24% 급등 중입니다. 5,53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하나투어도 7.9% 강세 51,800원이었고 그 밖에 지금 모두 투어가 18% 급등합니다. 11,7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레드캡 투어도 8.6% 상승 중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노랑풍선도 급등 중이고요. 롯데관광개발까지도 상승 중입니다. 오늘 여행주들이 지금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 지금 항공주 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 간만에 또 네이버가 3% 강세네요. 네이버가 지금 3%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2% 강세, 지금 3만 7천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플랫폼 관련주도 움직임 좋네요. 이 가운데 최근에 또 화장품 관련주들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네이처셀이 14% 넘게 급등합니다. 지금 코스맥스도 2.7% 상승 중이고요. 한국화장품 제조도 1.98% 올라가고요. 네오팜 지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비엘팜텍, DYD. 그러니까 이전의 화장품주하고는 약간 다른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올리패스, 토니모리, 청담글로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주 또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보니까 GKL, 파라다이스 주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롯데관광개발 앞서 보셨죠? 이제 여행주로 엮이면서 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리아나 관련주 움직이네요. 지금 앞서 저희 이번 주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간의 그 초접전 박빙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마리아나 관련주 이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마리아나 확보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한국 BNC, 우리바이오가 지금 강세고요. 오성 첨단 소재, 화일약품도 올라갑니다. 에머리츠까지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38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6억 원, 141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56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억 원, 2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사네요. 지금 1943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달러원 환율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1원 40전 하락한 137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시장 자체는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도주는 확실히 부재하네요. 네, 네. 그러네요. 환율은 개장가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지금 네. 1375원 한 30전, 40전까지 전일 대비 4원 하락. 달러엔 환율은 152엔 뭐 한 120 근방에서 152엔도 내려서는가 하는 그런 정도 차원인데,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아까 여행하고 네. LCC하고 이쪽이 네. 일단 오늘 올라가는데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도 11월 4일과 8일간 중국의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부양책들 얘기 그래서 나올 중국 거죠. 쪽 모멘텀이 있는 아마도 쪽이 저는 움직이는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거 대부분 사실 중국인 그럼요. 관광객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예. 할 수 있는 거와 연관돼 있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미리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화장품도 좀 움직이고 네, 지금 다 그 나오는 업종들이 대부분 그쪽 그러네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8일 날 발표될 중국 지금 미국 대선만큼이나 중국 상무위원회에서 나오는 규모나 대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그게 부양이 시장에서 알려주네요. 예. 8일 날 숫자를 좀 잘 보자. 워낙 미국 재료에 묻혀서 그런데 거기서 뭔가 조금 디테일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좀 소원해지만 중국과의 그러한 그 비즈니스 그 연관성 자체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거든요. 예. 홍콩이나 대만 빼고 그다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하다. 어,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네, 대선별 시나리오 그거 여기 얘기해봐야죠. 저희 그렇죠. 아까 살짝만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쪽 방향을 잡기 어려우면 총 4가지 시나리오로 네. 향후 그런 판세를 좀 분석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압승하는 거, 아니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거, 중간에 백악관하고 의회의 권력이 서로 갈리는 거, 4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장에서는 원래 한 달 동안은 공화당 압승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3가지 변수가 있는데 법인세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관세 완전히 네. 서로 다르죠. 네. 마지막으로 재정부양책 규모가 서로 또 다릅니다. 어허. 이 3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의 조합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화당이 압승하면은 관세는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법인세 인하해 줄 거고 그렇죠. 재정부양책 세게 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되게 좋을 거고요. 금리는 반면에 좀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채권 투자한테는 좀 부정적, 주식시장에는 미국 투자자 대상입니다. 미국 투자하는 미국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 압승하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의회까지 가져가면. 근데 반면에
주식시장 자체는 좀 그렇긴 하지만 채권시장 이런 데에서 금리도 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압승하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은 안 좋은데 반면에 우리나라한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네. 민주당에서 주로 미는 전기차니 배터리니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거나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예, 우리나라는 둘 다 안 좋고요. 트럼프가 되는 거. 네. 왜냐하면 이게 관세 다 안 좋죠.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미국 시장에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거는 트럼프는 당선됐는데 의회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그럼 재정부양책 제대로 안 될 거죠. 내년에 네. 부채 한도도 제대로 안 될 거죠. 근데 관세는 세게 때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국 성장도 안 좋지만 글로벌리도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이든 우리 국내 투자자든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좀 어려움을 분명 겪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금리차 영향을 놓고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강달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은 분명하고 반면에 오히려 지금 해리스가 된 쪽이 상대적으로는 강달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큰 그림에서 보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되기보다는 해리스 되기를 마음속으로 응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압승하는 걸 그나마 좀 더 기대하는 것이 좀 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버크셔 회사에는 오히려 현금 보유액이 늘어났다면서요. 이거는 뭔가 좀 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주말 사이에 금, 토, 일 요 3일 사이에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는데 말씀주신 대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네. 갖고 있는 거 봤더니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아까도 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조 원 역대 최고로 현금을 다 들고 있고 애플도 거의 전에 많이 들고 있던 거 이거 네. 반토막 이하로 낮추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주식을 줄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걸 다 단기 미국 국채로 다 좀 옮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버핏은 확실하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또 나왔던 거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역대급으로 현금을 낮추고 주식에 다 올인을 하고 있다. 가득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전문가인데 버핏은 현금을 가장 높이고 있고 펀드 매니저들은 현금을 가장 낮추고 있는 주식을 가장 높이고 있는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거든요. 이제 이건 왜 그렇겠냐 보면 버핏은 벤치마크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그 장기로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1년 단위로 이게 팔이 목숨이라 열심히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장 좋을 때 쫓아붙는 거다. 예. 결국은 좀 투자자분들이 좀 내 포트폴리오에 장기 포트폴리오로 길게 놓고 보시면 미국 투자하실 때 특히 버핏을 쫓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로 한 달짜리 쫓아가시면 펀드 매니저들을 쫓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나의 투자 기간을 그러네요. 얼마나 놓고 볼 거냐. 그러니까 교체 순위를 예. 그런 기간을 그것이 가장 소위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금리 동결에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어쨌거나 경제 지표가 인플레를 비롯해서 이게 자기네들 예상대로만 간다면은 결국 금리는 올려야 된다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달러의 환율은 오히려 조금 내려오는 엔화 강세고. 지난 이제 8월 달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엔화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다고 봐도 될죠. 뭐 당장은 뭐 BOJ가 크게 움직일 것 크게, 같지는 않으니까 예. 방향성 이전에 하던 얘기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대로 달라진 건 없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시다 시게루가 사실 참패를 한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그 일본의 지금 새로운 총리가 네. 누가 되느냐 예. 또 어떤 식으로 이 그 소위 내각이 예. 구성되느냐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큰 변수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미국 대선처럼 이것이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또 일본의 지금 총리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민당 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그 거예요. 정도까지입니까? 그렇게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그냥 충분히. 이시바 총리가 교체되고 자민당에서 총리가 이어가는 게 그걸로는 아니고 지금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들이 충분히 지금 소위 그 야당이
충분히 이거를 좀 넘어서려고 충분히 이것도 상당히 오랜 지난한 여러 군데 합쳐야 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 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일본의 정치판이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앞서 이제 대표님은 그 유스풀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는데 둥둥 떠다니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있고 뭔가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좀 구성해놓고 떠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재미를 보셨으면 일단은 저라면 이익 실현을 좀 해놓겠습니다. 아. 예를 들면 지난 한 달간 뭔가 그 분명 시장을 움직였잖아요. 네, 그쪽으로 네.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거기서 뭔가 이 국내 주식조차도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라면 지금 어떻게 이것이 움직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그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놓은 다음에 중립으로 맞춰놓는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 누가 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왜냐하면 지금은 혹시 누가 예측 나지고 확실해라고 얘기하는 분은 그분은 저는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아, 정말로. 예.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기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무조건이라는 부사를 그래서요. 쓰는 예. 친구들. 지금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어느 예. 정도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시장 자체가 그걸 중립화 좀 미리 시켜놓고 기다려도 그래서 방향성 잡으면 좀 덜 먹어도 되잖아요. 사실. 네네. 조금은 좀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시는 것이 지금 덜 차트 다치실 들여다보고 거다. 있노라면 숨이 막힙니다. 아, 그래서요. 그걸 굳이. 미국채 10년물이 네. 고점끼리 연결한 선에 이렇게 딱 닿았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딱 응축되고 있는데 팡 저항선을 뚫고 진짜 폭발을 하면서 위로 금리도 뛰고 달러도 강해지려는지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꺾일지. 아까 우리 봤지만 버피동께서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계시잖아요. 음. 예. 그리고 거기서도 한번 힌트를 혹시 틀리면 버피도 틀리는데 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양 지수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9% 상승하면서 2,550선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74% 반등합니다. 현재 734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다시 매도 우위로 좀 전환된 모습인데 외국인 47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11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62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96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 역시도 22억 원, 금액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19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그리고 미디어 업종, 호텔과 레스토랑, 레저 업종이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과 은행,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은 하락폭이 큽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여행 관련 테마들이 강합니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여행업계에서 중국 여행 활성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여행주 중에서는 이미 두 종목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참 좋은 여행 6,070원이고요. 노랑풍선 5,780원입니다.
그 밖에 모두 투어가 20.08%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11,680원, 하나 투어가 10.63% 급등하면서 53,2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레드캡 투어도 4.56% 올라갑니다. 현재 1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도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항공주 내에서는 에어부산이 4%대 강세로 2,425원, 제주항공 8.6%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9,920원이고요. 티웨이 항공이 6.6% 올라갑니다. 3,400원 선. 진에어가 4.36% 오름세로 1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TA홀딩스는 9.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화장품주도 올라갑니다. 화장품주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호실적 발표 이후에 투심이 개선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내에서는 SCM 생명과학이 13.79%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760원이고요. 네이처셀도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4.5%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19,010원. 그 밖에 네오팜이 8.86% 강세로 14,3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BL팜텍이 2.7%, DYD가 5.3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리화나 관련주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인데요. 오늘 상승합니다. 미국 대선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을 7개 경합주 중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영향인데요.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서는 오성첨단 소재가 14.63%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936원이고요. BL팜텍 마리화나 관련주에도 속하는데 1.8% 오름세, 우리바이오가 8%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4,3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화일약품 역시도 9.42% 강세입니다. 1,510원. 에머리지 2.8% 올라가면서 지금 거래가는 1,397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여행 관련 테마주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가 시장 상승을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테마주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디어는 역대급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29일 22% 가까이 올랐다가 그 다음날 다시 그만큼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죠.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53%로 줄어들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학개미는 주가가 올랐던 주 초반엔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주 후반 주가가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엔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MS와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수익 대비 과도하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AI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만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AI 붐과 반도체 산업의 주요 변화를 반영한 건데요. 기술업계에서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와 1위 모두 테슬라 관련 종목입니다. 2위는 TSLL, 1위는 테슬라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 22% 넘게 오른 테슬라였지만 지난주는 연일 하락세였죠.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테슬라 이사진 3명이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비아디의 3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테슬라의 매출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향후 불안정한 전망에 서학개미가 거센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 애저 클라우드의 성장이 둔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반대로 애저 클라우드가 생성형 인공지능 통합을 통해 우수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애저 클라우드와 AI 기술은 여전히 수요가 훨씬 강력한 공급 부족 시장이기 때문에 4분기엔 다소 둔화될 수 있어도 내년엔 다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506달러에서 54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메타 소식입니다. 메타도 호실적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일일 활성자 사용자 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시티의 로날드 조시 애널리스트는 메타가 인공지능 투자 효과를 누리며 디지털 광고 점유율을 확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매출의 96%가 광고 산업에서 발생했는데요. AI 기능 통합과 함께 가격 인상 등도 기여하면서 메타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목표 주가도 기존 645달러에서 70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 소식입니다. 3분기 매출이 아쉬웠는데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연간 매출 가이던스까지 낮추자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죠.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회사의 3분기 매출 부진이 장기적인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의 매출 부진의 원인이 수급 동향 변화 때문이 아닌 재고 상황의 변동 때문이란 의견인데요. 다만 두 약에 대한 매출 전망치는 일부 낮췄는데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 1,150달러에서 1,1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치솟은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밤에 4.38%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확률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증권 자산배분 파트장이죠. 윤여산 파트장 모시고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채 시장 흐름 그리고 또 FOMC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윤 파트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인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미국채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세가 좀 신경이 쓰여요. 네네. 4%까지만 왔을 때만 해도 이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네. 이 정도까지 왔다. 네. 지금 이제 여러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선 이후에 오히려 더 변동성이 커질까요? 좀 잦아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네. 미국 금리 급등하고 제일 직결된 건 이게 네.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예,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당시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1% 중반대에서 네. 한 임기 동안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히 진행되긴 했지만 예. 거의 200bp 가까이 3%대 이상 급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유의 확대 재정에 따르는 경기 부양민 거기에 이제 또 그 재정의 재원으로 쓰이는 게 미 국채 발행 증가, 부채가 네. 늘어나는 쪽이잖아요. 그럼 채권 네. 쪽에는 악재거든요. 그렇게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트럼프 베팅 확률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9월 말부터 트럼프 승리 확률이 50% 이상 치솟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 기울기를 그대로 금리가 추정하면서 올라오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거쳐지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미국의 고용지표 일부 허리케인이나 날씨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좀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음에도 예. 미국 금리가 급등했거든요. 예. 근데 또 토요일 날 지금 일부 사전 투표 열기라든지 해리스 예.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들이 나오니까 미국 10년 금리 4.38로 종가가 끝났는데 지금 아시아 시장 열리면서 또 한 5, 6bp 급락해서 또. 4.3%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 부분 이런 불확실성은 대선 이후에는 금리 쪽에서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지표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좀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확률을 높게 보고 네. 있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실제로 이제 당선되게 되면은 네. 이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채권 수익률 자체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거든요. 예,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의 가격이 예, 떨어지면서 예.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요구하게 되는 예, 거죠. 어느 정도 충격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9월 FOMC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가 좀 한창 안 좋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도 해리스 쪽에 좀 유리하게 나올 때 그러니까 네. 이거 딱
뭐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 의회 결과까지 덮쳐져 있어서 변수가 좀 많긴 한데요. 아주 단순화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시장에 금리 상승 쇼재료고 해리스 쪽은 그래도 재정을 어느 정도 좀 균형적으로 쓸 거다 해서 좀 롱재료로 보고 있는데 네. 9월에 비컷 실시했을 때 연준이 그때만 해도 미국채 10년 금리가 대략 3.6%였거든요. 네. 내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대략 3%대 진입하는 것에 대한 의심은 없었고요. 한 3% 중반까지는 낮춰질 수 있다. 근데 최근에는 그 기대조차도 자꾸 후퇴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폭이 줄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내년에 한 1년 정도 우리가 가시권 내 시각을 본다고 하면 한 내년 9월 FOMC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연방금리는 한 3.75 정도를 타겟 잡고 있다고 보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나 주요 IB들이 갖고 있는 미국채 적정 모델로 보면 한 3.8% 정도를 좀 중요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 정도 숫자로 보는데 지금 거기에 무려 50bp 가까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다른 뭐 관세 부과라든지 뭐 이민자 추방과 같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재료에 대해서는 경제에 또 부담을 줄 거기 때문에 상쇄 효과가 좀 있을 거라 보는데 순수하게 채권 시장에 두려워하는 건 TCJA라고 하는 텍스컷, 그러니까 감세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을 좀 부과하는 그쪽의 정책이 대략 한 연으로 5천억 달러, 미국 GDP의 2%포인트 정도를 더 적자를 내게 할 거다. 지금도 표면적인 숫자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임기 동안 지출만 7조 5천억 달러, 해리스는 네네. 그 절반인 3조 5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상징적인데 적자 규모로만 치면 GDP의 2%포인트인데 저희가 과거 역사상 재정을 썼을 때 민감도 한 GDP의 1%포인트 정도 적자를 쓰게 되면 대략 금리에 미치는 충격이 한 25bp.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공급이나 경기 부양 효과로 그 정도의 충격이 들어오는데 단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포인트 연으로 따지면 트럼프는 저는 진짜 단순화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단순화해서 얘기 드리면 50bp짜리 정도 재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얘기 드리면 내년까지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는 대략 3% 중반 후반대까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 기대가 중심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현재 트럼프 리스크가 한 50bp가 들어서 미국채 10년 4.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미국의 정치 리스크들을 좀 녹이고 들어온 구간이 아닌가. 이 금리 스트레스는 저는 대선 이후에 아까 좀 변동성이 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오버슈팅한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결국 이게 저거 감안해서 적절한 프라이싱 상태에서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시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2016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을 때는 트럼프 그때 그 지지율과 금리에 민감해. 그래서 그때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사실 1%대 금리 시대였던 걸 반해서 지금은 다르죠. 트럼프의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아까 배팅 확률과 함께 금리가 상관계수가 한 0.8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고 3년이나 5년 뭐 10년물 하고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미국하고 같이 움직여요? 방향은? 방향성은 같지만 민감도는 아까 9월 FOMC 당시에 미국채 10년이 3.6% 정도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4.3까지 70bp, 0.7%포인트 정도가 급등했는데 우리는 그때 10년짜리 국채금리가 한 2.9%에서 지금 3.1%, 20bp밖에 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내 재정의 영향,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교역에 따르는 경제 충격이라든지 다른 악재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니까 안전자산인 채권 쪽에서 미국만큼 금리 민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야, 그 말씀이면은 아니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당장 미국 채권 사야겠네. 절대금리로는 미국 금리 매력이 있죠.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이자가 높은데. 예?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에 또 기회에 이번에 트럼프가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들도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항상 그렇죠. 금융시장은 모두 다 그럴 거라고 하면 지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다 트럼프는 금리를 올리는 악재라고 다 생각하고 가격에 녹이고 있거든요. 정작 그가 됐을 땐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쇼크 나올 거라 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와도 일시적인 반응하고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재료인 미국 대선 결과를 반영해서 금리가 올랐단 말이죠. 미국 대선을 또 확인했을 땐 그 뒤에 트럼프가 갖고 올 경제 부담 요인이 부각이 된다면 트럼프 이길 때는 1%대 미국채 10년 금리였던데 반해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죠. 트럼프가 만약에 2기를 열게 된다면 4%대 고금리 환경을 들고 들어올 텐데 트럼프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느냐. 지금은 2016년과 금리 환경, 미국의 기준금리 그때 첫 인상을 하면서 이제 인상을 시작했던 국면이고 지금은 고도 긴축기에서 이제 인하를 시작하면서 완화기로 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걸 또 투자자들은 감안하고
대통령 지금 서로 공약만 놓고 보면 재정을 써서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걱정들만 하고 계신데 네. 거기에 따른 민감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난주에 영국 같은 데서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예. 2022년에 그 트루스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시죠? 당시 영국 총리가 재정 조금 무리하게 한번 여성 총리 트러스 총리. 맞습니다. 예, 예. 한번 좀 써보겠다라고 선언했다가 그때 길트 턴트럼 영국채 금리의 이름을 길트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영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런 모든 계획들이 무산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거냐? 이런 부분을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쪽은 그걸 조금 더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는 좀 더 쓰겠다고 하지만 그 트럼프가 누굽니까? 사업가 출신 아닙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 미국 금리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트럼프가 계속 숏재료로 작동할 거냐, 금리를 계속 올리는 재료일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재정 정책을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트럼프 후보의 공약 가운데 뭐 관세도 있고 네. 뭐 첫날부터 바로 불법 입국자들 군대를 동원해서 다 추방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인플레를 잡겠다 했거든요. 네. 인플레를 잡겠다 했는데 뭐 공약을 갖다가 그만큼 진심이라면은 그걸 하고 이제 아까 야 새삼스럽네. 한 보름 총리직 했었나 리즈 트러스 그때. 아, 예. 예, 그러다가 한번 재정 한번 풀어가지고 뭘 해볼까 했더니 시장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해서 그냥 아작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네. 영국 국채 시장. 그때 영국채 투매가 어마어마했죠. 예, 쇼크가 컸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늘 그래도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믿는 구석이 야 그래도 미국은 뭐 기축통화국이고 네. 미국은 아무리 빚을 내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그 중인데 네. 이 프랑스의 이 누굽니까 이거 작 카탈리 나름대로 프랑스 경제 석학이죠. 그러죠. 저도 이름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미테랑 때부터 들은 것 같은데 네. 사르코지 때도 한참 역할을 했고. 근데 이게 미국의 공공부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파산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지금 뭐 프랑스가 지금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미국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 방금 프랑스 얘기한 거 한 번 양념을 치면 올해 연초 대비 미국 못지않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재정에 좀 불필요한 워낙 지금 예. 마크롱 대통령도 인기가 없었잖아요. 예. 이걸 강조하는 게 재정 정책이라는 게 경기 부양 쪽에는 아주 지켜야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거죠. 사실 미국도 작년과 올해 0% 1%대 조금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2% 중반의 높은 성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원동력은 이번 3분기 미국 성장률도 분기를 연율화 해서 숫자가 높죠. 2.8%가 네, 나왔지만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 0.85%. 그러니까 그 0.85%의 기여도가 정부 글쎄 정부 지출이. 지출이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정부가 상당 부분 입김을 작동해서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 통화 정책 대비해서 재정이 들어와서 그걸 커버해주고 있는데 그 대가가 그 찌꺼기죠. 정책의 찌꺼기인 부채로 쌓이게 됐고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GDP의 100% 초과. 이게 2차 대전 이후 최고치. 2차 대전 때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1년에 내야 될 이자 부담액만 1조 달러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1년에 뼈 빠지게 일해서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거든요. 예. 미국 정부는 숨만 쉬어도 이자 비용을 그 정도 지출해야 되는. 숨만 쉬어도. 그래서 미국의 이제 피스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재정 여력 같은 거는 여러 기관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제 100%? 한 일본 같은 나라 200%도 초과했는데 네. 미국은 한 150%까지 문제 없어라고 하지만 지금 저 이자 부담액을 감안하고 연준이 지금 금리 내리는 거에 저런 재정 부양책으로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면 그 증가 속도는 1년에 5에서 10%씩 금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네. 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맞아요. 경신하면서 지금 뭐 우리도 그만돈 이제 50만 원 넘어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완전 그 금을 사시는 분들이 방금 얘기했던 좀 불경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달러를 이제 앞으로 이 정부 부채가 이렇게 급증한다면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리스크를 이제 컨트롤해야 돼. 그래서 저는 당위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난 2년간 그리고 이번 3분기에도 리세션 콜 나오자마자 그랬죠. 재정 적자를 또 8월 달에 GDP의 7%대까지 이건 12개월을 누적해서 집계하는 건데 그 수치가 지난 2분기까지 5%대까지 좀 균형을 찾겠다 줄여왔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8월 달에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경기 침체 논란이 나오자마자 또 재정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 미국 경제는 쉽게 침체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 기축통화국가란 지휘하에 플렉서블한 탄력적으로 재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안정성은 높은데 예. 거기에 따르는 부담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그가 약속한 공약을 다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 그 리스크를 지금 상당히 반영한 미국채 10년 금리 4%대 초중반은 이제 4.3% 넘어가는 수준은 신경 쓰이는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이제 내년 1월 이전에 새로운 부채 한도가 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 소속 정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다수당 이게 다르게 되면은 논의 자체도 쉽지 않아질 거고 또 국채를 더 찍어낼 가능성 이것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앞서 대답을 좀 상당 부분 한 것 같긴 한데 부채 한도 협상이 작년 6월에 있으면서 그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작년 3분기에만 미국채 순증 그러니까 만기 돌아온 거 감안하고 순증으로 1조 달러를 찍었거든요. 단기간에 엄청난 발행량이었어요. 그런 부담을 소화하고 왔는데 지금 내년에 만약에 저는 이번에 뭐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지금도 아직도 좀 높다고 하지만 하원은 그러면 또 균형 있게 민주당이 가져갈 공산이 큰데 예산은 하원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마찰이나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러면 지금은 트럼프가 공약한 약속 때문에 금리가 업사이드 쪽인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하면 성장률 땅에 지금 2년간 미국의 재정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힘이 빠지면서 미국 성장 동력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좀 마찰적인 과정들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내년도는 그런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도 영양제, 보약처럼 재정이 받쳐주면서 성장률도 높지만 미국 주식시장 사상 최고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뭐 일본 같은데 엔캐리 얘기하지만 그런 걸로 다 들어갔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공급해주는 유동성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내년에 리스크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채권 시장의 위기로 많이 보셨지만 내년도까지 이제 무리했던 재정 정책이 빠지고 물가가 안정되니까요. 이제 통화 정책 쪽에 좀 바통을 넘겨줘야 금융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못하면 내년에 또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 나오고 뭐 재정 절벽이라고 하죠. 그 절벽에서 또 많은 자산 가격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까 금리의 안정성은 좀 얘기 드렸지만 금리가 내년도에 그 부채 한도를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경기 쪽이 잘 유지되지 경기가 미국 경제 중심으로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3분기에 잠깐 풀었던 침체 논란 지금 많이 쑥으로 들어있지만 내년 부채 한도 협상 쭉 가서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이제 윤 파트장님 말씀은 이제 재정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재정으로 뭐 지표도 경기도 이렇게 좀 받치거나 띄웠던 그게 크고 이제 바통이 그러면 좀 통화 정책 쪽으로 좀 가져야 된다. 네. 야, 연준 머리 지나겠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점도표도 얼마나 왔다 갔다.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시장 기대도 올해 초에 3월에 금리 인하 시작한다고 난리쳤다가 여름쯤 가서는 야 올해 이거 2번이나 해줄 수 있겠어? 이거 이러다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니야? 9월 FOMC 비컷하고 연말까지 100bp 이상 금리 인하하겠다. 지금은 남은 2번 회의 중에 지금 9월은 비컷을 했지만 이거 2번 다 인하해 줄 수 있겠어?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 4% 이하로 갈 수 있겠어? 계속 의심의 연속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플렉체이션을 채권 시장은 다 따라다녔고 주식시장은 그래도 경기 지표 좀 받쳐줄 때 굿뉴스이지 굿이지 하고 버텼는데 내년에 그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요인들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굿뉴스이지 굿이라고 할 정도의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은 커질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경기의 승부처는 내년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앞만 봐도 그 이제 내일 우리를 시간으로 밤 돼야 이제 미국이 이제 화요일이 열리는데 11월 5일이 시작되는데 그걸 하루 동안 그렇게 선거하고 그 땅은 또 넓으니까 저쪽에 알래스카까지 완전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출구조사 발표될 끼고 여기저기 또 이제 벌써 일찌감치 무슨 꿍꿍인지 우리 개폐하는데 한 2주 보름 넘게 걸릴지도 몰라야 하는 주도 나오고 그 와중에 목요일 날 연준이 뭘 한다고요? 네. FOMC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예상하세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앞에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약속을 지킨다. 예, 그럼 지금은- 25일 이나네? 네, 이번에는 그렇게 연준이 최대한 그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막판에 확인됐던 미국의 메이저 지표들인 고용과 ISM 뭐 이런 쪽의 지표들은 잠깐 8, 9월 달 반짝하면서 받쳐줬던 숫자 대비 뭐 아무리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해도 숫자가 절대적으로 나빴습니다. 그런 부분들 놓고 보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는 지금 현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일단은 점도표로 제시한 올해 2번 인하는 달성해줘야 되고 내년에 분기에 한 번 꼴 정도 100bp를 내년에 인하해서 내년 연말까지 3.5로 그랬죠. 가겠다고 하는데 그 큰 기조를 지금 바꿀 정도의 환경은 아닐 거다. 파월 의장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뭐 또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가 얘기했던 소신을 좀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25bp 인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채권 투자 지금 좀 적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투자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네네.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만큼 높은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네, 상황인데 그렇죠. 미국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작년 10월 달 딱 1년 조금 더 됐는데 작년 10월 달 미국 10년이 5%까지 한 4% 중반을 한 달 좀 넘게 상회했거든요. 그때가 지금보다 경기 여건이나 뭐 이런 기대가 나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S&P 500이 2달 동안 8월부터 조정이 시작됐지만 2달 남짓 기간 동안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위험 자산들에 줄 수 있는 고금리에 대한 위험성 영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또 부채의 특성이 고정금리 부채들이 많기 때문에 22년부터 올렸던 그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지금까지는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네네. 아무리 금리 올려도 나는 고정으로 이자 지불하니까 적은 뒤에 조달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다가 그게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미국이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 되는 정책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가 넘어 있는 미국 금리는 뭐 앞서 9월 달에 비컷 할 때만 해도 3% 중반까지도 빠졌었는데 미국제 10년 금리가 아까 미국 쪽에서 투자 기회를 많이 본다라고 했는데 네. 미국의 금리 하락룸은 다시 올해 봤던 저점 수준 정도는 회귀할 정도의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저는 지금 트럼프 덕분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 기간이고 오히려 이 금리가 높을 때 다른 위험 자산들이 조금은 이 금리 스트레스를 잘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뭐 주식시장 좀 너무 어렵다 이 뉴스가 뜨니까 우리 뭐 코스닥은 순식간에 막 1.2%대 올라가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돈 좀 갖고 계신다는 분들 중에 그 금리차 때문에 회사채에 이렇게 좀 돈을 좀 태우신 분들이 있던데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예. 재정을 하면서 침체 위기를 계속 방어해주고 왔기 때문에 네. 저는 내년에도 침체 가능성은 낮다 보거든요. 네. 다만 좀 고도하게 무리하게 미국이 또 성장을 끌고 왔는데 다른 예. 나라들은 안 좋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부담이 내년도에 좀 작동하면서 금리 레벨이 낮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또 위험 자산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회사채는 그런 측면에서 딱 중간자적인 자산이거든요. 주식의 위험성과 국채 안전성 중간. 네. 여기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기대 수익률들 충분히 처음에 투자했던 이자에 플러스 알파의 자본 차익까지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 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용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레딧 리스크 없고 아직은.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금투세 폐지 동의 소식. 시장이 확실히 호재네요. 호재 그러네요. 네. 근데 금투세 시행이 맞다라고 또 뭐 언급을 하긴 했나 본데 자세한 내용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네, 단순히 유예인지도 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